오늘은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현재 주식시장의 주요 상황들과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에 네네.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좀 퍼지고 있어요. 공포 현상이 2차 전지 배터리 판매에 악영향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2차 전지 주식 끝났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청라 벤츠 전기차 사고 일단 어떤 사건인가요? 청라 벤츠 사고는 배터리가 아마 과충전 상태에서 8시간 이상 꺼지지 않으면서 차량 주변에 한 100 몇 대가 같이 불탄 건데 전기차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스프링클러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전기차 지금 퇴출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화재가 몇백 대 타서 지금 이 현상이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스프링클러 문제인 건가요, 이게? 그 스프링클러 작동과 똑같은 군산에서 전기차 화재가 있을 때는 옆에 차 당연히 타지 않았고 지나간 지 그 화재가 난 지 45분 만에 바로 진화가 됐고요. 그 옆에 차로 불이 옮겨붙거나 네, 막 불이 이런 거 옮겨붙지는 없나요? 않았습니다. 네, 그걸 또 실험으로 보여줬는데요. 스프링클러만 작동했어도 상부에만 작동했어도 지금 그 차 전기차 그 불난 차만 타고요. 네. 옆에 있는 차에는 전혀 불이 안 나가는 현상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밑에 하부까지 상부랑 하부 스프링클러가 하면 네. 훨씬 더 그 진화되는 속도 시간이 엄청나게 더 빨라졌다. 네. 근데 이제 뭐 하부 스프링클러 있는 주차장은 별로 없으니까 상부만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상부만 작동을 해도 옆에 안 타고 그냥 하나만 탄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한 45분 만에 진화가 됐다는 네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서는 사실 그냥 전기차는 불나면은 끌 방법이 없고 다 폭발하고 막 몇백 대 나서 이거 사면 뭐 인생 망한다. 네네. 이거 근데 사실과는 좀 다른 거네요. 네,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고요. 또 네.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요거 말고 조금 혹시 데이터가 네. 있을까요? 네, 요거는 최근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례를 비교한 겁니다. 네. 천안에서도 21년도에 3년 전에 천안 주상복합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네. 지금 진압하는데 2시간 42분이 걸렸고요. 네. 그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아니었네요. 이때는 또 전기차 아니고 일반 그 뭐죠? 이 휘발유차. 휘발유차 677대. 네, 엄청나게 많이 그 스프링클러 여부에 따라서 또 이렇게 금액이 차 대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군산에서 요건 전기차인데요. 네. 스프링클러 작동하니까 화재는 실질적으로 딱 한 대 나왔고요. 네. 진압 소요 시간도 46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 주상복합 사고는 677대가 탔는데 이거는 네. 계속 가솔린 차요, 그러니까 휘발유 차였는데 휘발유 스프링클러가 네. 작동 안 하니까 670대가 다 탔고 맞습니다. 2시간 42분이나 걸렸고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고요. 이게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네네. 뒤에도 조금 더 네. 있네요. 뒤에 또 최근에 7월 6일날 인천 옥련 아파트에서 요것도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역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습니다. 네. 화재 피해는 딱 2대 나왔고요. 진압 시간도 1시간 40분으로 앞에 천안 주상복합하고는 1시간 넘게 차이가 났고요. 최근 청라 네. 사건이 8시간 20분. 그 소방대원이 다 일일이 호수를 두고 네. 진압을 했고요. 전기차지만 스프링클러 작동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23명이 경상을 입고 880대가 화재 그 전기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이것만 보면은 확실히 지금 아까 실험 결과도 그렇고 전기차냐 휘발유 차냐가 중요한 거보다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냐만에 따라 지금 압도적으로 677대냐 네. 800대냐 뭐 한두 대냐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된 자료라는 거죠? 네, 실제 데이터 지금 아파트 지하 주차장 실제 사례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찾은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자료들은 전기차 자체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클러라든지 대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초기 진화의 이 스프링클러 역할이 굉장히 크다. 맞습니다. 저희가 배웠었는데 청라 사고는 그 뭐 관리사무소 이걸 뭐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오작동으로 뭐 생각을 하고. 네. 그럼 대표님 뭐 다 좋은데 이거 뭐 좋긴 한데 그래도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화재 비율 자체가 전기차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네네. 그거는 좀 실제로는 어떤가요?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네, 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는 지금 미국 보험업체 오토 인슈런스 자료인데요. 자동차 종류별로 10만 대당 화재 건수를 비교해봤는데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내연기관차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네. 전기차가 최근 10만 대, 전기차 10만 대당 화재 건수가 25건에 불과하고요. 내연기관차는 10만 대당 1530대입니다. 네. 훨씬 크고요. 하이브리드 차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10만 대당 3476대로 전기차,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 중에는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화재 빈도수가 높았고요. 그 다음이 내연기관차, 가장 전기차가 10만 대당 이 미국 보험 통계에 따르면 가장 안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 요것도 다른 표로 가져왔는데 주차 중에 화재 발생 빈도도 보면 사실은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네. 차이가 뭐 전혀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전기차 주차 화재 발생 빈도인데요. 네. 전기차를 주차 중에 2022년에 10만 대당 4.6대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비율 자체가 아까 10만 대당 25건밖에 안 되니까 최근에 인천 청라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요 수치가 6.3대까지 올라와서 그런 거고요. 요 옆에 표 이건 내연기관차입니다. 내연기관차도 건당 3.8대고 전기차가 대략 평균 한 4.8에서 4.9만 대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조금 차이 조금 높다. 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요. 전기차 화재 발생 누적 건수가 지금 요 표 보시면 2018년에서 2022년에 사실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화재 관련돼서 막 전기차가 엄청나게 위험하다기보다는 약간의 전기차 자체의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당연히 국내 배터리 셀 업체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관리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요표에 잘 정리가 돼서 가져왔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은 모듈에 이미 방화 소재를 적용하고 있고요. 모듈하고 팩에 쿠링 시스템을 분리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니켈 양극재 중에 업그레이드 버전 NCMA 버전 4원계 배터리, 요새 3원계 배터리에서 지금 4원계로 넘어갔는데 4원계 배터리에 자체적으로 열 제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공통적인 거는 네.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화재와 관련된 그 배터리의 조금이라도 안전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덴드라이트 현상, 쇼트 나는 거, 단락 나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BMS 체제에서 경고 그걸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BMS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BMS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조차도 다 자체 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열 전파 방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열 전파를 미리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분리막이 가장 위험하니까 분리막을 Z폴딩 기법으로 적용해서 이 Z폴딩 기법을 통해서 분리막이 그 덴드라이트 현상이 최대한 적게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할 물질을 구조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보다 훨씬 적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 중에서도 약간 높은 정도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저렇게 좀 화재 안전 기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좀 요번에 화재가 된 그 벤츠 차는 네. 중국산 뭐 저가 배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중국 1등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로 밝혔다가 네. 요것도 좀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다행인 거는 지금 배터리 실명제가 아주 유력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벤츠를 포함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가장 발빠르게 현대 기아차가 대응을 잘했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중국산 저가형 배터리를 사용한 게 맞고요. 지금 벤츠 홈페이지 가시면 요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재가 난 게 EQE 350 모델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350에 페러시스라고 배터리 순위로 치면 10위권이고요. 당연히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아예 얘기도 안 나오는 어떻게 보면 듣보잡 배터리입니다. 여기 점유율이 세계 시장에서 1%대. 네,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네. 3년 전에도 배터리 화재로 리콜 맞습니다. 일단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사실 리콜 똑같은 형태로 화재에 관련돼서 리콜 난 부분이 있고요. 중국 자체적으로도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또 리콜 관련된, 미국과 중국에서 똑같이 리콜 관련된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최상위 모델의 상당 부분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지금 화재난 EQ 350 플러스도 CATL이라는 얘기가 있다 페러시스로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거 어떻게 보면
벤츠가 이 페러시스의 지분을 3에서 5% 정도 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페러시스 배터리를 설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그 유럽 어떻게 보면 명차 이미지, 네. 예, 그 완전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 페러시스 배터리가 지금 보시면 EQC 모델에는 전부 LG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EQA랑 EQB는 SK온이 다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EQA나 EQB에 CATL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이 밑단에 있는 것들은 전부 페러시스나 EQS도 페러시스 아니면 CATL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화재 안전성 측면 때문에 상당 부분 SK온이나 LG엔솔로 대체될 가능성 이미 지금 벤츠 입장에서는 지금 치명타를 맞았거든요. 그렇죠. 명차에 네. CAT나 BYD도 아니고 페러시스인다. 네, 페러시스 배터리 들어간 게 치명타를 맞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아주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지금 그 제조사를 밝히고 있고요. 첫 번째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딱 하나 코나에만 CATL 모델이 들어가는데 다행인 거는 CATL 모델 들어간 게 최신 모델은 아니고 2018년식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LG엔솔하고 SK온이 양분하고 있고 이제 그 제네시스 브랜드 GV 같은 거는 전부 SK온이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 캐스퍼가 이번에 LG엔솔로 들어갔는데 요 캐스퍼가 특징적인 게 그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LG엔솔 합작 HLI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네시아에서 저가 차종을 엄청나게 원가 절감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공정 혁신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니켈도 싸게 조달받고 해서 굉장히 원가 경쟁을 높였다. 그래서 캐스퍼뿐만이 아니라 기아의 EV3가 LG엔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기아도 역시 레이하고 니로 과거 모델에 CATL 배터리가 일부 들어가지만 대부분 SK온하고 LG엔솔로 일부 아주 한두 개 차종 빼고는 현대기아차는 전부 지금 LG엔솔 배터리나 SK온 배터리를 쓰면서 안정성에 대한 그 확신을 나타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밝힌 게 스텔란티스 보시면 푸조에 들어가는 게 전부 CATL을 쓰고 DS 오토모빌 요 모델에도 CATL을 쓰는데 그 지프 요 랭글러란 차가 상당히 잘 팔리는 차거든요. 네. 요건 하이브리드인데 요거는 삼성 SDI 그다음에 그랜드 체로키 요것도 PHEV인데 삼성 SDI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출시 예정인 어벤져란 모델이 CATL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CATL 들어가는 스텔란티스 그룹조차도 CATL 모델이 상당 부분 이 화재 안정성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검증을 필요로 하고 삼성 SDI로 교체 수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 이슈는 아니지만 CATL에 그 화재 났던 벤츠에 화재 났던 페러시스 브랜드가 똑같은 이 NCM 811이거든요. 네. CATL의 NCM 811이 어디에 탑재되어 있냐면 중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광저우 자동차 아이온이란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온의 CATL NCM 811 배터리가 2번이나 화재가 연속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텔란티스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모델 중에 하나인 ID4가 있거든요. 네. ID4도 이 CATL 배터리 그 장착하는 순간 충돌로 화재 발생하고 4명이나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 208 시리즈 100% 다 지금 CATL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프랑스 이 푸조 브랜드 E208에도 CATL 배터리를 화재 사고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CATL 배터리도 꾸준히 화재 사고가 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국내 배터리가 알려야 되고 유일하게 중국 배터리 하나도 안 쓰는 게 지금 아우디입니다. 아우디는 전부 자 이트론 S 잘 팔리는 모델이거든요. 요거 삼성 SDI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트론 5 쿼트로 요것도 삼성 SDI랑 LG엔솔이 양분해서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Q4 이트론 GT 네. 요것도 LG엔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더 상위 모델 Q8 이트론 쿼트로는 전부 삼성 SDI가 들어가면서 계속 발빠르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발표 안 한 데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빨리 지금 이 관련돼서 그 배터리 이 실명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 완성차 업체 중에 전체 지금 국내에 나온 것만 봤을 때는 78개 종 중에 중국산 배터리가 25대로 32%를 차지했고 국내 배터리가 68%를 차지했는데 32%
중국산에 적용되는 배터리조차 중국과의 아주 지분 투자라는 전략적인 관계, 일종의 뭐 볼보랑 질이랑 네. 그 지분 관계 있고, 페러시스가 벤츠가 뭐 3%에서 5% 지분 갖고 있는 그런 형태. 그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휘발유차를 팔아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이 25대라는 32%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조차 벤츠가 지금 명성의 치명타를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뭐 최소한 절반 이상은 국내 배터리로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국내 배터리 말고 대체가 없는 게 네. 아주 최근에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배터리 가장 잘 만드는 데가 노스볼트거든요. 네. 근데 노스볼트는 이미 지금 포기를 했어요. 지금 노스볼트의 가장 큰 고객이 BMW인데 네. 상당 부분 BMW 물량은 다시 삼성 SDI가 더 많이 가져갈 거다. 노스볼트 물량 한 3조 돼요. 야. 엄청난 규모인데 네. 그래서 지금 BMW 노스볼트 물량에 삼성 SDI가 갈 거로 예상되고 네. 삼성 SDI는 유일하게 LG 엔솔이랑 SK온이랑 다르게 지금 6조 5천억을 캐펙스 투자를 올해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노스볼트 물량, 예. 그다음에 인디아나의 역시나 이 인디아나 코모도 공장의 스텔란티스 물량인데 아까 스텔란티스 브랜드가 요거거든요. 푸조, 지프, 뭐 DS 네. 오토모빌, 그다음에 스코다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중국 브랜드가 상당히 중국 그 CATL이나 이런 중국 로컬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스텔란티스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이 화재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아까 BMW의 삼성 SDI 물량 늘어나듯이 네. 상당 부분 유럽과 북미에서 전략적으로 그 공장을 땡기고 있어요. 미국 인디애나 공장을 원래 내년 중순에 가동되는 걸 올해 말에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보조금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삼성 SDI만 지금 보조금이 뭐 400매덕 미만이거든요. LG엔솔 같은 거 뭐 4,000매덕씩 보조금을 네. 받는데 보조금 받을 게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디애나 공장 빨리 땡기면 보조금도 받고 지금 요게 아주 굉장히 국내 배터리 셀사가 완전히 한 단계 다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도 그 자동차 회사들도 좀 고급 모델은 이미 국산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78%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네. 78%의 최상위 모델은 거의 LG엔솔 아니면 삼성 SDI, SK온이 꽉 잡고 있고요. 하위 모델로 갈수록 CATL이 많이 지금 여기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럼 CATL이나 페라시스도 이 회사들은 이게 좀 위험성이 좀 우리 다를 수 있다고 보니까 저가하면 좀 쓰고 어느 정도 그걸 반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CATL 모델하고 LG엔솔하고 배터리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싼데도 불구하고 쓴다는 거는 네. 좋으니까 쓰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님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국산 배터리가 굉장히 호재가 될 거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저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맨날 뭐 화재 발생 비율이 낮다 아니면 뭐 스프링클러 다 좋은데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아니 화재 발생 비율이 낮아도 불이 나면 끄기가 어렵다. 특히 네. 스프링클러 없는 데서 불도 나지 않냐. 뭐 자동차 사고도 날 거고. 그래서 전기차 위험하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좀 지금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화재 관련돼서 소방안전청에서 지금 화재 진화에는요 질식 소화포라는 거랑 이동식 수조가 사용이 됩니다. 특수 소재 그러니까 담요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담요 같은 개념인데 이 질식 소화포 자체는 덮으면 당연히 화염이 주변으로 퍼지는 걸 방지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거는 소방서에서 최근에 그 이동용 침수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질식 소화포는 화재 진압하는데 평균적으로 5시간에서 6시간. 너무 긴데요? 네, 길죠. 근데 이동용 침수조 같은 경우는 50분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소방안전청에서 이 단 10분 만에 전기차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있는 그 이동식 침수조의 업그레이드 버전 드릴 관통용 소화 장비를 최초로 우리나라가 개발을 했습니다. 10분 만에 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기차 화재를. 그러니까 기존의 이동식 침수조가 50분 정도니까 5분의 1로 시간을 줄인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 하부 자체가 네. 밀폐형 구조인데다가 직접 물 뿌려도 잘 냉각이 안 되니까 그쵸. 구조적인 특성이 화재 진압이 어렵다 해서 이 드릴 관통용 화재 진압 장비가 개발이 됐고요. 수압을 통해서 드릴을 작동시켜서 배터리 케이스 하부를
7mm를 직접 뚫어서 배터리 케이스 하부에 물을 분사해서 10분 만에 소멸하는 거고요. 요거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드릴 관통용 보시겠습니다. 수압을 통해 드릴을 작동하고 7mm 정도 되는 배터리 케이스 하부를 뚫고 물을 분사합니다. 외부에 그냥 물만 뿌리는 것과는 달리 직접 소화가 가능합니다. 차량 실험에서도 일반 소화는 다시 불길이 살아나지만 드릴 현대자동차에서 실험을 했군요. 네, 이게. 현대차로 실험을 했습니다. 네. 10분 만에. 합성 기자재 소화 장비를 만들던 부산의 한 어. 중소기업이 전기차 확산에 따른 사업 다각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네, 했군요. 세계 최초로 이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일단 5분의 1을 단순시켰으니까. 중단하시죠. 전 전 여기 보니까 지금 네. 주차장에서 시연회가 있네요. 네, 주차장에서 지금 이거 들어가죠. 관통 네. 장비가. 아. 그래서 바로 예. 제품은 배터리 케이스를 뚫어서 물을 직접 방사를 해서 아. 해서 화재를 시작합니다. 주차장에서도 이렇게 네. 시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렇죠. 그쵸. 그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을 만들 때 이렇게 지금 지하 주차장에 미리 우리 뭐 충전소 짓듯이 저 설비를 설비를 그냥 라인에 깔면 라인에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럼 불나면 이게 사전에. 가서 그냥 바로 꺼버리게. 자동으로 가서 아. 진압되게끔. 이게 그럼 아까 그 작가님 그 대표님께서 얘기해주신 상부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는 상태에서도 이미 그 금방 꺼지는데 네. 요거까지 되면 정말 순식간에 꺼진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하부 스프링쿨러 역할을 하는 거죠. 야 그렇군요. 이거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기술 개발이 되고 있군요.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좀 봤는데 생각보다 화재 발생 비율도 오히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낮고 10만 대당. 네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도 상부 스프링클러만 작동해도 이렇게 막 몇백 대 타는 일 없이 그냥 그 한 대만 타고 네네. 진압이 되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 하부에서 불 끄는 요 신기술 네네. 하면 뭐 10분 만에 불 끈다 이러면은 좀 이 공포가 과장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게 좀 이제 알려지고 기술 개발이 됐을 때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네네. 그래도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배터리 업체가 하나만 뽑자면 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천 청라 화재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너무 그 딱 화재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참 안타까운 거는 전기차 포비아란 말을 연쇄적으로 다 쓰면서 그 굉장히 그 과장한 측면이 있거든요.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고 굉장히 오히려 더 공포감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전부 저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터리 업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LG 엔솔, 삼성 SDI, SK온이 네.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화재 안정성을 밝혀서 우리가 그 중국 업체랑은 다르게 완전히 차별화된 화재에 대한 그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 네. 그리고 화재와 관련된 배터리 업체별로 다양한 솔루션, 안전관리 기술을 중국과 완전히 차별화되게 LG 엔솔 같은 경우는 소재 단에서 모듈 단에서 그다음에 쿨링 시스템, 차별화된 쿨링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관리 시스템 삼성 SDI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하고 열 전파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사전 차단을 위한 열 전파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고요. SK온은 분리막에 초점을 맞춰서 분리막을 Z폴딩 기법으로 적용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올렸다. 네. 그래서 BMS가 당연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대기아차조차도 완성차 업체도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 조건하에서 유지 사용 가능한 제어 기술을 자체적으로 BMS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 엔솔, SK온, 삼성 SDI가 당연히 이 화재 사건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회고 지금 조금 우려되는 거는 화재 난 배터리 자체가 파우치형 배터리인데 그것도 오해가 있어요. 파우치형 자체가 화재에 대한 민감도나 안정성이 제일 낮은데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격으로 파우치형이 굉장히 뭐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잘못 오도된 측면이 있는데 LG 엔솔이 파우치를 잘하고 SK온이 파우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같은 파우치형에서 중국 거가 불이 났기 때문에 그 같은 파우치형끼리 비교했을 때 국내 배터리 파우치형이 좀 더 부각받을성이 높고 만약에 파우치형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화재에 대한 뭔가 우려 요인이 생기면 삼성 SDI만 각형을 하거든요. 네. 그럼 역발상으로 파우치를 안 하는 삼성 SDI 각형이 또
또 상대적으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계속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액 자체를 액체 전해질을 안 쓰고 고체 전해액을 쓰니까 네. 화재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 완전히 안전하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왜냐면 분리막이 찢어져서 양극하고 음극이 섞여서 덴드라이트 현상으로 화재가 쇼트 나는 게 가장 많은 경우의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고체 전해액으로 애초에, 막아버리니까 양극과 음극이 섞일 애초에 원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엄청나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투자 판단은 아직 이르다. 가장 삼성 SDI가 가장 빠른 건 맞아요. 그런 측면으로 삼성 SDI가 양쪽에 물리죠. 각형 배터리가 부각받으면 삼성 SDI가 뜰 수 있고 네.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받으면 요 표 띄워주실 건데요. 양산 시점이 얼마 진짜 안 남았어요. 삼성 SDI만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27년에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네. 기술적으로 계속 말씀드려요. 배터리든 양극재든 네. 소재나 셀단이든 중요한 건 양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산한 걸 바탕으로 상용화해야 되거든요. 상용화.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고객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쵸. 불량이 안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수율이 최소한 80% 이상 나야 되거든요. 근데 수율도 사실 장담 못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전고체 배터리를 기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소한 1.8배 많게는 2배 이상, 많게는 3배 이상 비쌀 배터리를 과연 고객사가 사줄 것이냐. 네. 그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다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엄청나게 화제가 돼서 부각받은 만큼 삼성 SDI는 이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사실 그걸 할 드라이브를 강하게 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삼성 SDI는 당연히 2027년 양산에 맞게끔 이미 샘플 테스트를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빠르게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확 그 불을 지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LG 엔솔인데 LG 엔솔은 기존 목표가 2026년인데 네. 이거 쉽게 가동률이나 생산 수율이나 안정성 잡기가 그 삼성 SDI가 얘기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LG 엔솔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엔솔은 2030년에 고분작의 황화물계 2가지 버전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거로 갔고요. LG 엔솔보다는 그래도 1년 빠르게 SK온이 2029년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전 좀 빠른 것 같고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체 배터리 셀의 본연의 경쟁력, 다양한 화재 안전 기술, 네. 그다음에 이번에 화재 안전 기술 외에 지금 다양한 삼성 SDI는 ESS로 미국에 진출해서 이제 1조 5천억 정도의 넥스트라는 이제 수주를 받았고 네. 그 LFP 배터리 심지어 지금 NCMA 그 3원계 배터리의 문제다. 네. LFP는 무조건 안전하다. 또 그렇게 또 잘못 와전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LFP 배터리도 당연히 불이 나는데 네. 3원계보다 상대적으로 덜 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가 부각된다면 그 역시도 LFP 배터리를 LG 엔솔이 르노 삼성 르노 이제 스타트 끄는 거거든요. 5조짜리. 네. 그래서 LFP 배터리도 유럽에서 LG 엔솔이 상당 부분 가져오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삼성 SDI든 LG 엔솔이든 SK온이든 적극적으로 이 화재에 굉장히 우리가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고 화재 관련된 안전 관리 기술도 뛰어나다. 예, 그런 측면을 배터리 업체가 좀 이번에 사실은 그 온 우주가 네. 모아놓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산 배터리보다 이렇게 화재 안전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기술 개발하고 있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도 네네. 실제로 고급차 중에 우리나라께 들어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번에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벤츠도 야 이거 중국산 이제 좀 못 쓰겠다. 네, 이제 네. 우리나라 거 쓸 가능성이 높고 네. 기술력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전고체 배터리도 뭐 요번에 계기가 돼서 조금 더 투자를 뭐 땡길 수도 그렇죠. 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2차 전지의 악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벤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도 BMW가 네. 다 명차인데 야 이거 어떻게든 원가 절감해서 좀 싸구려 중국 저가 배터리 좀 써볼까 하다 아차 싶은 거죠. 야 이거 중국 거 괜히 원가 낮춰서
저가 배터리 쓸려다가 그냥 다 불타 다 죽겠구나. 우리 회사 그냥 다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충분히 그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면 상당 부분 사실 북미는 뭐 걱정, 왜냐하면 북미에서 지금 트럼프가 야 바이든이 100% 관세 인상해? 우리 200% 관세 인상 200% 관세 인상할 거야 하는 이유는 중국 차가 미국에서 안 돌아다녀요. 중국 전기차가. 그러니까 200% 300% 관세를 때려도 될 정도로 중국산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에서는 상당 부분 BYD와 CATL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를 뺀 유럽에서 점유율이 삼성, SDI, SK온, LG엔솔 합산 점유율이 따끈따끈한 지금 7월달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6월달 누적으로 보면 48.6%거든요. 원래 57% 뭐 60% 가까이 되던 게 많이 내려왔는데 네. 그 내려온 거는 유럽의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뭐 BMW한테 팽당한 노스볼트 같은 유럽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온 게 아니라 CATL 점유율이 상당 부분 올라온 측면이 있거든요. BYD는 BYD가 잘해서가 아니라 BYD 자체 뭐 송디엠이라든지 다양한 뭐 동물 명칭으로 만든 차들이 있거든요. 네. 뭐 돌고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BYD의 저가 차종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초중반의 차들이 유럽에서 잘 팔렸어요. 그래서 BYD 자체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그 BYD 전기차에는 거의 뭐 70% 80% BYD 배터리 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부분조차도 유럽에서 0.7% 1% 차이로 CATL하고 LG엔솔하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요 배터리 화재 사건 그러니까 벤츠가 어떻게 보면 진짜 까딱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는 이 사건으로 상당 부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이 모든 사건을 봤을 때는 최대 수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셨고 요번에 정말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요 기회만 살리면 네네. 굉장히 좀 캐파를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쉐어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그렇고 사실 뭐 배터리 뭐 들어간지 몰랐어요. 네네. 근데 지금 뭐 국토부에서 막 이렇게 밝히라고 하니까 이제 네네. 그 저도 오늘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벤츠는 중국산 배터리 비율이 뭐 80몇 %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BMW가 23%, 네. 그 다음에 아우디 그룹은 0%. 네, 빵입니다. 국내 배터리만 쓰고, 네.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도 아까 말씀해주신 뭐 한 9% 정도, 맞아요. 네. 과거 모델 일부에 네. 한해서 네. 중국산 배터리를 썼는데, 요게 좀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좀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 국토부에서 이제 배터리 네네. 제조사 밝히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네. 권고가 아니라 좀 강제 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엔진이 뭐냐 이런 거 모르고 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차 살 그렇죠. 때. 네, 그렇죠. 이 배터리 좀 앞으로는 좀 이제 좀 밝혀질까요, 이게? 이미 유럽에서 2026년에 배터리 여권 도입을 예고를 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배터리 라벨링 실시가 얘기가 나오고 중국도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이제 구축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행법상은 전기차 제조사 외에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데 국내에서는 이 전기차 주행 그 관련된 다양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걸 업계나 그 관련 기업들이나 정부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배터리법 관련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권고가 아니라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강제 규정으로 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있고 아마 그걸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좀 요 사건을 계기로 요게 좀 확실히 법적인 절차가 보완이 돼서 네. 누구나 내가 사는 벤츠가, 내가 사는 BMW가, 내가 사는 현대기아차가 어떤 배터리를 쓰는지 네. 그걸 좀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그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잘못 인식되는 게 급속 충전 안 하면 뭐 화재가 맞아요. 뭐 충전료 뭐 낮아야 되는 거 완충 위험하다. 네, 전기차 뭐 지하는 안 되고 지상에 되는 그런 좀 굉장히 그 단편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 배터리의 최적의 조건, 최적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도 급속 충전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급속 충전을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배터리 셀 간의 균일 전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간의 균일 전압을 맞추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완충하는 거 100% 완충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평소는 그냥 평소에는 40%에서 한 85% 정도 충전 수준을 유지하면 건강한 배터리를 오래 유지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100% 완충이라고 해도 제조사들이 절대 100에 꽉 채울 수는 없습니다. 100%라고 돼 있는 거는 냉정하게 따지면 96에서 97% 정도 충전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눈에는 100%면 실제로는 제조사가 그 정도 그렇습니다. 해놨다. 네. 저는 대표님 이거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 제조사들이 한 말씀하신 게 80에서 85%까지 채우는 게 안전하다고 네, 하시죠. 100% 맞습니다. 완충은 어쩌다 하는 거. 네, 네, 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완충하고 나머지는 40에서 80% 정도 채워놓으시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충전하는 내가 이거 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자동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기본 85%까지만 하게 하고 그거 아주 좋은. 네. 가끔가다 전략인 내가 것 뭐 100% 완충 하시겠습니까? 버튼 눌렀을 네. 때만 하게 그렇게 좀 이게 이번 기회로 좀 이런 거 좀 개선 좀 하자. 그게 아마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에 아마 그 기능을 충분히 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아까 연구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요번 계기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아까 일부에서 많이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우리 또 주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1분기에 이어서 실적이 좀 좋지 않다는 평이 많은데요. 실적 발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워낙 그 YOI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냐,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지를 지표로 삼았는데 지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업체들 실적 나쁘고 숫자 안 좋은 건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YOI가 아니라 QOQ 전 분기 대비 얼마나 증가되시는지 보시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전 분기 대비도 개선이 안 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분명히 전 분기 대비 개선되는 업체들이 있고요. 제가 2년 넘게 굉장히 이 회사 앞으로 폭풍 성장할 거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실제로 유일하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컨센서스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증권사가 생각하는 시장의 평균치 값입니다. 실제 평균치 값인데 실적 평균치가 훨씬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뭐 어떤 기업인가요, 그게? 네, 그게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인데요. 그 대표님이 제 기억에는 작년 한 1년 전부터 대주전자를 유일하게 네. 그 좋게 보셨던 것 같고 제 기억엔 되게 안 좋게 보셨거든요. 시장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대주전자. 네. 그래서 그 대주전자재료가 당연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지금 실제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한 80% 이상 났는데 85% 정도 났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난 회사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어닝 컨센을 만족하는 수준 나온 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정도고요. 셀단에서는 삼성 SDI가 영업이익이 30% 정도 빠졌지만 그래도 LG엔솔이나 SK온보다 잘 나온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그 구독자분들이 제일 관심 많거나 제일 좋아하시는 기업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일 텐데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모두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에코프로 BM도 역시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39억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여기에는 재고 평가, 리튬은 비싸게 샀는데 제품은 싸게 판 거. 그러니까 제품 판매 가격이랑 리튬 가격이 오히려 역마진이 난 거죠. 그거를 리튬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되면 환입을 받거든요. 그 재고 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된 게 470억 넘는 규모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39억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왜냐면 4월달, 5월달, 5월, 6월에 리튬 가격이 조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6월 말부터 다시 박살나기 시작해서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 BM도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 때문에 플러스 이익 전환해서 일단 흑자 전환했고 앞으로 계속 흑자 전환 규모는 조금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안 좋았는데 숫자 나쁜 거 다 알겠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업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양극재단에서는 LG화학이 가장 실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 1,700억 정도 기록했는데 다른 데 보면 영업이 포스코퓨처엠 96% 감소했고 에코프로 BM 97% 감소했고 LNF
842억 적자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69억 이익 냈지만 코스모 신소재도 여기는 전년 대비로서는 30% 감소했는데 LG화학만 네. 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방이네요. 당연히 양극재 업체가 다 박살난 건 아니고 이 와중에 분명히 철저하게 차별화되는 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LG화학이 첨단 소재 부분에 9% 감소했는데 물론 첨단 소재는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라 편광 필름이라든지 OLED 소재라든지 다양한 첨단 소재 IT 부분이 있습니다. IT 부분이 선방했는데 실제 LG화학의 양극재 부분은 다른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익도 덜 깎였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에 실적 발표 아까 말씀드린 대주전자재료. 그럼 대주전자재료 실적 어떻게 나왔네? 대주전자재료는 일단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YOY로도 네. 205% 증가했고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판매 비중이 이제 분기 최대 매출이 177억까지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전체 매출에 이제 계속 20%대에서 30%대, 40%, 50%대까지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률로도 14.2%인가 분기 최대 영업이익률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주전자재료가 사실 2차 전지 소재 장비 그다음에 배터리 셀 업체에 포함해서 네.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 제일 관심 많으신 양극재 단에서는 LG화학 쪽이 가장 선방을 했다. 그다음에 많이 보시는 게 이 동박이거든요. 네. 동박이 유일하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만 매출이 전년 대비 32%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억으로 작년 대비로는 99% 감소했지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일단 유일하게 2분기 연속 흑자 전환했고요. 1분기보다 아까 QOQ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실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1분기에 영업이익 15억 찍었고 2분기에는 영업이익 30억 찍으면서 영업이익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랑 SK 넥실리스는 어땠냐? 솔루스 첨단 소재는 11개 분기 연속 적자고요. SKC의 자회사 이 SK 넥실리스는 7개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극재 업체, 같은 동박 업체, 같은 분리막 업체 중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차별이 난다. 분리막도 똑같습니다. WCP만 유일하게 영업이익 적자 전환했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586억의 적자를 나면서 각 업체마다 철저하게 좀 차별화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분기 지금 제일 안 좋다고 하는 2분기, 3분기 더 안 좋다고 하는 이 분기 실적이 계속 깨지는 구간에 있잖아요. 어려운 네. 구간에 있지만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이 양극재 단에서는 뭐 LG화,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동박단에서는 당연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분리막단에서는 WCP, 그 다음에 음극재 단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이런 회사들이 계속 실적에 차별화된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 3분기도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3분기는 아무래도 일단 양극재 업체는 지금 7, 8월 달까지 계속 리튬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양극재 업체들 네. 재고평가 순실 충당금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환입되는 게 리튬 가격이 더 많이 빠져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은 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동박업체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랑 그 실리콘 음극재의 대주전자재료는 네. 계속 분기 최대 실적을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떨어지지만 심지어 그 대주전자재료는 전년 대비로도 계속 200% 150% 증가하는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전년 대비로는 떨어지지만 지금 전년 대비보다 중요한 거는 QOQ 전 분기 대비라고 대비, 말씀드렸으니까 전 분기 대비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계속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 그 대주전자 음극재 중에서 대주전자 재료는 네. 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1년 전에 이게 주목받는 주식이 아니었거든요. 별로 네네. 이렇게 별로다. 네, 다 나쁘게 네, 얘기했어요. 나쁘게 얘기하시는데 대표님만 좀 외롭게 고군분투하셨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제 드디어 실적이 대단히 네. 잘 200% 지금 같은 분위기에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다들 지금 깨지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또 좋다고 이렇게 보셨던 이유는 뭘까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앞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나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 쪽이 가장 불편한 거, 가장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게 충전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전기차 실질적으로. 타시는 분들 유일하게 불만족하는 게 충전 관련돼서 좀 부족하다.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돼 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택시 타서 전기차를 끄시는 분들, 아니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언론에서 너무 과장한다. 생각하는 것만큼 충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만족도가 높고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으려면 전기차 자체 충전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를 나쁘게 얘기하신 분들은 야, 그 실리콘 음극재 가격 비싸잖아. 실질적으로 뭐 중국이나 일본 업체 거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겠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글로벌 이제 한 3위권인데요. 네. 첫 번째, 완성차 업체나 그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나 전기차를 소비하는 쪽에서 충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네. 올해 가장 화두 1등으로 만드는 쪽이나 소비하는 쪽이나 네. 두 번째는 비싸다고 안 쓴 대략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이 60불 밑으로 이제 떨어져서 지금 50불 중후반인데요. 네. 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네. 실리콘 음극재는 아까 말씀드린 50불 초중반. 네. 지금 대세 음극재의 대세는 흑연이거든요. 네. 흑연은 뭐 가격이 막 엄청 떨어져가지고 막 10불 미만이에요. 그러면 비싸서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네, 그래서 안 좋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거 안 된다, 경쟁력 네. 없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네. 실리콘 음극재를 100% 안 써도 돼요. 섞기만 해도 엄청난 충전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많게는 실리콘 음극재를 뭐 예를 들어 지금 기존에 쓰는 건요, 뭐 2, 3%를 썼거든요. 2, 3%. 네. 얼마 안 되네요. 네, 지금 비중이 그 실리콘 음극재를 5% 이상 섞었더니 네. 충전 성능이 월등히 좋아하는 거예요. 뭐 그럼 빨리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한두 배 충전이. 빨리 되는 거죠. 네. 고속 충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더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충방적 효율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섞었더니 충전이 월등히 좋아지니까 인조 흑연을 조금 넣어도 되는 거예요. 흑연을. 그렇죠. 그러면 흑연 조금 넣는 자리에 양극재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때문에 흑연을 덜 쓰니까 에너지 밀도를 확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터리 용량이 들어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게 되는. 주행거리를 더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리콘 음극재의 첨가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한 5% 넣었더니 좋다. 한 네. 7% 넣어보자. 네, 7% 넣어보자 한 거예요. 왜냐? 7% 넣으면 인조 흑연을 더 조금 써도 되니까. 비싼데 계속 더 넣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득이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득인 거죠. 그래서 아니 그냥 충전 성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 쓰면서 흑연 덜 넣으니까 배터리 에너지 밀도까지 좋아지네. 주행거리 늘어나면서 당연히 그게 돈이 되니까 포스코도 자체 포스코 JK 솔루션이라는 회사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라는 회사 만들어 가지고 실리콘 음극재 상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한소케미칼은 3, 4년 전부터 계속 실리콘 음극재 상용하겠다고 한 거고요. 네. 그래서 한 750톤 정도 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롯데가 뛰어들었죠. 롯데. 그다음에 LNF가 다른 회사랑 LS랑 합작이랑 해가지고 실리콘 음극재 개발하겠다고 했고요. SK 머티리얼즈가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 다 하겠다고 해요. 왜 그러냐? 그게 돈이 되니까. 그게 시장이 앞으로 폭증할 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포르쉐 타이칸에만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가 네. 현대차 아이오닉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타이칸에 들어가는 게 최근에 가장 따뜻한 소식은 제일 최고 잘 나가는 EV3 지금 최고 잘 나간다는 얘기가 사전 예약만 19,000대가. 네. 그래서 한 7월 달에 한 달 동안 판매량 보니까 거의 2,000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 예약은 19,000대, 실제 물량 나간 게 한 2,000대 나간 걸로 아는데 네. 그 EV3 기아 이제 보조금 포함해서 3천만 원대 차량 여기도 굉장히 낮은 저가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실리콘 음극재가 포함이 됐다고 들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포르쉐 타이칸 3억짜리 차에 들어간 게 이제 EV3까지 완전히 상용화가 됐다는 거죠. 고급 차에 최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차종 자체가 그냥 드라마틱하게 작년에 그냥 딱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두 군데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기아 EV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기아차 아이오닉. 그러니까 중저가 차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실리콘 음극재 써봤더니 엄청나게 충전 효율이 2배, 3배 좋아지고 거기에 에너지 밀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양극재를 더 넣을 수 있어. 그래서 비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1, 2%대에서 당장 올해만 5에서 6%까지 함유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엔 함유율 7, 8%까지 올라가고. 그럼 수주량이 막 7, 8% 늘어나 7, 8배 늘어나는 거네요, 지금?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업계 전체로. 네, 업계 전체로 보면 이제 전체 음극재 시장의 실리콘 음극재가 1%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여기서 지금 1%대에서 15% 20%대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당연히 상시적으로 뛰어오르는 거고요. 이제 아이오닉이나 아까 말씀드린 EV3 같은 상용차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중저가 레벨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중저가 레벨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차종의 적용 확대 자체가 네. 2배, 3배씩 늘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올해만 연말까지 가면 9개 차종까지 늘어난다고 하고요. 네. 내년에는 최소 15개에서 20종 차종. 음. 그리고 비율도 계속 섞는 게 효율이 좋아지니까 충방전 효율이 좋아지고 에너지 밀도까지 개선할 수 있으니까 1% 섞던 거 3% 섞고 올해 5%에서 6%까지 늘어난 걸로 알거든요. 네. 내년에 7, 8% 늘어나고 2026년 기준으로는 함유량 10%인데 금액으로 치면 톤수로 치면 전체 실리콘 응급제 한 8만 톤 정도의 5조 규모거든요. 5조에 예를 들어 대주전자재료가 20%만 차지해도 1조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가 2030년까지 2조 매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글로벌 3위권이니까. 네. 근데 그럼 경쟁사가 일본의 시네치랑 중국의 BTR 정도인데 중국의 BTR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는데 네. 일본 시네치 화학은 실리콘 응급제만 하기에는 너무 큰 화학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리콘 응급제로 비중이 좀 작으니까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실리콘 응급제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근데 대주전자재는 이거 실리콘 응급제가 얘네한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당연히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캐파로 원탑이에요. 10,000톤 정도니까 내년에 이제 15,000톤까지 늘린다고 하고요. 15,000톤이면 어느 정도 규모나 1등이 중국의 BTR이거든요. 중국이 BTR이 지금 25,000톤까지 캐파 키우겠다고 했으니까 네.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얘네가 최대 실리콘 응급제만 10만 톤 하겠다고 했거든요. 2030년에. 네. 10만 톤이면 BTR이란 중국 회사는 거의 세계 1등 다른 세계 수준까지 1위급 세계 1등 된다. 네. 그거 썸네일로 너무 네. 자극적으로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세계 1등급으로 하여튼 네.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네, 세계 1등 된다 썸네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실리콘 응급제가 그러면 전기차에만 쓰이냐. 네. 지금 30개 넘는 IT 관련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다양한 IT 전자기기. 전자기기에 네. 뭔가 이게 그렇죠. 충전도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패드, PC, 폰, 아. 모바일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잖아요. 전동 공구 뭐. 그렇죠. 그럼 제 노트북 이거 그 그렇죠. 시간도 막 2시간 뭐 1시간에서 2시간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지금 빅테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애플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야, 살짝 조심스럽게. 잘 그냥 추론입니다. 그 정도 이런 빅테크 중에 IT 실제 우리가 네. 사용하는 제품을 하는 데가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구글은 플랫폼이고 네. 유튜브 광고 그거고 그다음 구글도 뭐 AI 관련된 칩도 만들고 하지만 실제 IT 제품 만드는데 저기밖에 없어요. 애플밖에 없어요. 빅7 중에. 메타도 플랫폼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빅7 얘기가 솔솔찮게 나오는 거 보면 이 30개 이상의 R&D 프로젝트 진행한 거 중에 애플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최근에 대주전자재료 관련돼서 이 차세대 소재 네. 개발 관련돼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인상 깊은 게 그 전기차 실리콘 응급제의 성장을 예상하는 데는 실리콘 응급제가 2028년에서 30년 정도면 실리콘 응급제의 가격도 급격하게 떨어져서 인조 흑연보다 15에서 20% 정도 비싼 수준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했어요. 원가가 내려온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실제 실리콘 응급제로 죽고 사는 이 대주전자재료 그 임원분이 야 그거 2028년 30년까지 우린 못 기다려. 우리한테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보다 3년 땡겨서 2026년에 우리만의 원가 절감, 우리만의 기술력과 우리만의 공정 혁신, 우리만의 양산 수율을 높여서 이거 원가 S&E 리서치가 예상하는 것보다 3년 이상 당기겠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S&E 리서치보다는 실제 실리콘 응급제로 앞으로 폭풍 성장할 이 회사의 의견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생각보다 네. 실리콘 응급제의 원가가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전체적인 매출에서 실리콘 응급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30%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3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 야, 그 대기업이 다 들어오니까 포스코도 들어오고 SK도 들어오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네.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량 양산에서 초기 수율을 개선하는 데만 네. 3년이 소요됩니다. 야, 3년이나 걸리나요? 예를 들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네. 한솔케미칼은 네. 이거 양산해서 저희 콜 테스트 중이에요. 양산할 거예요. 3년 어떻게 보면 뻥친 것처럼 3년 동안이 양산이 안 됐어요. 아, 이제 양산 얘기가 나와요. 아. 대주전자재료는 이미 그때 5,000톤 캐파를 이미 진행해서 SK온에 넣고 현대차에 넣고 테슬라에 넣고 있는 거였고. 그렇죠. 우리 그 반도체 삼성전자도 지금 뭐 HBM 반도체 이런 거 못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지금 수율이 안 나오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양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은 네. 있는데. 맞습니다. 정확한 비율. HBM3E랑 3E 다 지금 칩 통과됐는데 패키징에서 수율 안 나와서 패키징 지금 수율 잡고 있는 거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다고 하는 데는 많아요. 근데 초기 양산 수율 잡는데 2-3년이 걸리고요. 초기 양산 수율 잡았어요. 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네. 양산 수율 잡았는데 네. 상용화까지. 예. 아. 양산 수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상용화해서 고객사들이 야, 대주 거 써봤는데 한번 한솔케미칼 거 경쟁 붙여볼까? 한솔케미칼 거 어때? 단가 나와? 한솔케미칼 수율 어때? 그렇게 해서 양산 그 비교하는 과정이 거기서 또 2-3년 소요가 되는 거예요. 아, 이미 시간 소요가. 이미 대주전자 거 대주전기 거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네, 계약이 돼서.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바꾸려는 것도 또 2년은 걸린다. 왜냐면 테스트도 해봐야 그 되고. 바꾸는 순간 맞아요. 테스트도 하고 그 바꾸는 순간 만약에 수율 안 나와서 불량 나고 그러면 그냥 엔지니어가 그냥 다 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정성 보장 수율 나오기 전까지 못 네. 바꾼다 싶게. 그리고 고객사한테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쵸. 야, 그래 대주 거보다 한솔게 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뭐 나는 이제 새로 나올 거 래퍼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엔지니어가 굳이 떠안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의 포스코와 SK가 하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 중에서도 기술 난이도가 낮은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에요. SiC라고 하는 네.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고요. 대주만 실리콘 산화물 방식을 써요. 차이가 있어요. 실리콘 산화물 방식은 네. 훨씬 같은 실리콘 음극재지만 충전 성능이나 충전 효율이 대주가 하는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기술 난이도도 높고 충전 성능이나 충전 효율도 대주가 하는 실리콘 산화물이 좋아요. 근데 왜 기존 업체들은 실리콘 카바이드를 하냐? 네. 기술 난이도가 낮고 실리콘 카바이드만의 장점이 있어요. 아까 초기 수율 개선이 되려면 초기 충전 효율이 잘 나와야 되는데 네. 초기 충전 효율 잡는 거는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런 이점에 있어서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을 하는데 실리콘 산화물 방식은 초기 충전 효율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마그네슘이라는 혼합물을 써서 네. 마그네슘 외에 또 다른 이종 그 금속을 섞어서 초기 충전 효율을 급격히 개선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리콘 산화물 방식의 가장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초기 충전 효율까지 개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끝판왕을 만든 거죠. 야.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3원계나 4원계 배터리랑 LFP 배터리 느낌 좀 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네, 정확한 비유를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지금 네. 후발주자들은 네. 빨리 어떻게 좀 저가 빨리 상용화하는 방법을. 근데 지금 대주전자는 압도적이다 지금 기술력이. 네네. 독보적이다. 네. 그럼 대표님 압도적이 물론 포스코나 SK가 그 기술을 따라오려고 하겠지만 네. 굉장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고 그쵸. 그 하는 와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스코나 SK가 돈으로 때려 박아가지고 예를 들어 양산 수율을 맞춰서 억지로 뭐 대주전자들 고객사를 뺐으면 네. 원가 경쟁력에서 대주한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포스코나 SK나 LNF가 들어올 때는 아까 그 대주전자재료 임원진이 말한 것처럼 대주는 그때는 원가를 확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거든요. 이미 대주는 캐파를 갖춰놨기 때문에. 노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네. 대표님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 드려보고 네네. 있습니다. 대주전자 1년 전부터 이거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네. 유일하게 그 추천이라기보다 되게 소개해드렸죠. 강조를 그렇죠. 했습니다. 전문가분으로서 대주전자를 1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하시고 눈여겨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가 그동안 조금 올라왔을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얼마나 올랐나요 지금? 플러스 수익 난 거 1월달 대비해서 연초 대비 플러스 수익 난 거가 진짜 처참할 정도로 딱 정확히 7개입니다. 네. 네.
7개 종목이 고려아연이 5.3%, 네. SKC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39.5%, 엔캠이 122%, 대주가 46%, PNT가 17%, 그 다음에 DI 동일 7%, 피롭틱스 93%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로 치면 1월달 대비해서 엔캠, 피롭틱스 다음에 3등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이렇게 전체 2차전지 소재, 전체에서. 장비, 셀 다 포함해서 전체 1월달 대비 올라간 상승률로 치면 3등이고요. 지금 최고점 대비 보시면 진짜 처참할 정도로 너무 안타깝지만 평균 제가 빠진 그 최고점 대비 빠진 그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봤더니 8월 15일 그러니까 마이너스 66.7%인데 네. 대주전자재료는 확실히 덜 빠졌다고 보는 게 지금 보시면 최고점 대비 22% 빠져서 22.8%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2차전지 다 빠질 때 엄청나게 선방하고 있다. 그럼 전 고점 기준으로도 이제 25% 네. 하락을 했고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 올랐다. 40% 이상 46%, 네네. 46%. 그러면은 작가님 말씀해 주실 때 이거 샀으면 좀 수익을 거뒀을 것 같은데 그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작가님, 대표님. 지금 대주전자재료 조금 담아봐도 가격적으로 좀 괜찮다, 혹은 더 주가 상승 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뭐 주가 예측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대주전자재료가 일단 뭐 냉정하게 실리콘 음극재 선두자를 유지할 거냐? 네. 당분간은 좀 계속될 거라고 봐요. 실제로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을 2026년까지 최소 70%거든요.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를 70%까지 매출 비중 사이즈가 커지면 뭐가 좋냐?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MLCC 그러니까 MLCC 쪽도 좋아요. MLCC 형광체 재료 다 좋은데 MLCC는 지금 삼성전기가 그 전장용으로 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기존의 IT에 들어가는 것보다 전장용이 훨씬 마진이 좋거든요. 네. 그럼 삼성전기 잘 되는지 보면 돼요. 삼성전기 MLCC가 잘 돼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MLCC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대주전자재료 좋겠죠. 근데 그게 매출 포지션에서 너무 커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2025년 6년 안에 그러니까 1, 2년 안에 매출 비중이 실리콘 음극재 매출만 70%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연간 200%씩 성장하니까. 그럼 실리콘 음극재가 그렇게 매출 70%가 되면 뭐가 좋냐면 MLCC 들어가는 부품보다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벌써 2분기 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 찍은 게 중요한 게 영업이익을 분기 실적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14% 영업이익률. 네. 그 14%에는 대주전자재료가 하는 실리콘 음극재의 영업이익률이 20몇 프로, 25% 뭐 적게는 23, 많게는 28%까지 나온다는 거고요. 네. 그럼 전체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니까 그럼 심플한 것 같아요. 대주전자재료가 그럼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 선두권을 계속 차지할 거고 실리콘 음극재 캐파로도 국내 1등이고 이제 중국 BTI랑 비슷한 정도 수준 15,000톤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네. 그때 되면 완성차에 들어가는 게 9개가 아니라 막 30개, 40개까지 커지겠죠. 그러면 이것도 2차 전지 내에서 굉장히 밸류체인별로 상당히 차별화는 있었는데 양극재만 부각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충전은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그래서 저는 대주전자재료도 장기 투자하기에 좀 괜찮은 것 같고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2차 전지 업황이 다 또 나쁘다 3분기에 실적 박살났다고 해서 깨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조금씩 분할로 예를 들어 모아 가시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의외로 양극재가 아니라 다른 데서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유력한 게 사실 엔캠의 전액이 있는데 엔캠의 전액 보세요. 지금 주가 많이 빠졌는데 120% 올랐거든요. 그렇죠. 2배 이상 올랐네요. 그렇죠. 거의 3배예요, 3배. 네. 123% 대 45%니까. 네. 그러면 주가 많이 오른 엔캠이랑 똑같이 엔캠만큼 성장하는데 주가 덜 오른 대주전자재료랑 어느 게 더 매력적일까? 네. 그러면 엔캠보다는 대주전자재료 조금 더 그러니까 만약에 매력적이다. 양극재 업체가 못 네. 가고 주변주가 간다면 네. 저는 엔캠보다는 훨씬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대주전자재료가 최소한 2, 3년은 굉장히 좀 폭풍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2차 전지 이슈 때문에 같이 빠진다, 도매급으로 매도당한다, 분할로
투자하는 접근은 상당히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어서 저희 뭐 포스코홀딩스, LNF, 그다음에 뭐 엔캠 네네. 또 이제 관심 많으신 종목들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LNF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등에 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주가 하락이 꽤 심각한 것 같아요. 종목 따라 LG화학은 좀 덜하지만 2차 전지 섹터 내 기업들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아까 보셨지만 셀단에서도 상당히 그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빼고서는 굉장히 부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LG엔솔이 2분기에 올해 1,953억 이익 났는데 이게 대부분 다 첨단 생산세액 공제고, 삼성 SDI도 2,802억이 났는데 삼성 SDI는 결론적으로 전기차 중대형에 들어가는 비중이 5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영향을 상당 부분 받습니다. 삼성 SDI가 그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뭐 IT 소재 쪽 영향도 받고, 삼성 SDI는 그 ESS랑 LG엔솔보다는 매출에서 ESS랑 전동공구 파워툴 비중이 25%나 돼요. 그러니까 그쪽도 같이 다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고, SKO는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4,600억대 적자. 그래서 사실은 SK온도 올해 연말까지는 적자가 나온다고, 흑자 전환한다고 했지만 내년이나 돼야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지는 않은데, 저는 사실 이 실적을 아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바로 그겁니다. 그 가동률이에요, 가동률. 일단 LG엔솔이 작년에 평균적으로 한 80% 초반의 가동률이 나왔다면, 작년 초반에 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7%까지 떨어졌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엄청 선방했다고 하지만 70%대인데 70%대가 그럼 야 LG엔솔은 57%인데 삼성 SDI는 70%면 삼성 SDI는 계속 가동률이 안 꺾인 거 아니야? 그게 전혀 아니고요. 삼성 SDI는 전기차 쪽 가동률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거는 삼성 SDI의 가동률은 전기차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소형 전지랑 파워툴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75% 나왔다고 해서 이 삼성 SDI 가동률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SK온도 원래는 작년만 기준으로 하면 90%대 가동률이었는데 지금은 50%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가동률이 그러면 작년 대비로는 떨어졌는데 네. 올해 1분기 대비 아까 실적도 QOQ 보듯이 네. 가동률도 QOQ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다행인 거는 LG엔솔이 1분기에 57.4에서 네. 2분기에 59.4로 아주 소폭이지만 개선됐고요. 네. 3분기는 그래도 60% 중후반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진짜 70%대 가동률만 나와도 굉장히 선방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G엔솔 말고 SK온도 그 포드 물량을 그 빠르게 현대기아차 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네. 현대기아차는 굉장히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는 지금 타이밍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네. 2분기 기준으로, 물론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에 관련된 마진은 6.7%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졌나요? 반토막 났어요. 전기차 마진. 근데 현대기아차 중에 기아가 거의 10.89%가 나와요. 테슬라 늘 영업이익 박하다 그랬는데 그 실제 그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비교도 안 되고요. 현대차도 테슬라보다는 잘 나옵니다. 7에서 8%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 잘 팔리는 걸로도 최대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이럴 때 공격적으로 딱 느꼈어요. 이번에 배터리 셀 화재 날 때도 제일 먼저 딱 1번으로 우리 배터리 2개 빼고는 다 LG엔솔이랑 SK온 쓴다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기차로 포드는 뭐 분기별로 뭐 전기차로 적자 낸다 뭐 말 많은데 아닌 거죠. 상황이 다른 거죠.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다 박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현대기아차가 잘 나간다? 그러면 SK온 가동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채권의 흐름을 봐도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네. 그 포스코 퓨처엠이 광양에 양극재 공장 자금 확보한다고 3년물짜리 채권이랑 5년물짜리 채권을 6천억 발행했거든요. 근데 뭐 이거 나오자마자 조기환판이라고 하나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뜨겁다는 거고, 채권 수요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가격은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리튬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근데 가격보다 중요한 건 물량이거든요. 요거 보시면 삼성증권 자료인데 뭐 삼성증권은 삼성증권 자체 그 부분이 반영되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만 20% 넘는 연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20% 정도, 포스코 퓨처엠이 25.2% 정도 늘어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연간 출하량이 성장률 자체는 둔화됐지만 20%대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럼 24년도에 이렇게 박살난 상황에서 25% 성장을 하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럼 내년 출하량은 얼마나 늘어나냐? 내년 출하량은 최소 100%를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가장 보수적인데 LG화학이 25년도 기준 70에서 80%니까 네. 포스코 퓨처엠 100%, 에코프로비엠도 내년에는 출하량 1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올해 실적으로 치면 가장 어려운 최악의 구간 네. 바닥 국면을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출 단가입니다. 이것도 삼성증권하고 그 한국무역통계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양극재 네. 수출 단가가 26kg당 26.5달러. 네. 그러니까 역대급 바닥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닥 쳤다. 아마 바닥 쳤다고 적어도 바닥권 근처 갔다. 정확합니다. 바닥권 근처는 지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26.5달러에서 드디어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27.4달러니까 킬로그램당 지금 대략 한 1-2% 개선 추세에 있고 7월달 데이터 나오면 또 업데이트 드릴 거예요. 아마 9월 초중순에 나오면 업데이트 드릴 건데 그러면 26.5달러의 양극재 수출 단가를 버틴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이 또는 코스모 신소재가 이 수출 단가 기준으로 그 양극재 판가랑 리튬 하락가랑 그 역마진 나는 거에 대한 그게 되는 거죠. 레퍼런스가 쌓이고 대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바닥 가격대를 지나면서 가장 어려운 수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연간으로는 네. 지금 20% 지금 출하량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에코프로비엠의 가장 큰 고객사가 삼성 SDI입니다. 근데 저는 삼성 SDI가 나쁠 거라고 안 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연간 캐파를 6조 5천억 이상을 줄이지 않은 회사고 그쵸. 삼성 SDI가 또 각형이 만약에 파우치에 네. 화재 안전성 측면에 퀘스천 마크가 붙으면 유일하게 각형을 하는 삼성 SDI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데 삼성 SDI가 발빠르게 지금 인디애나 미국 공장을 하다못해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첨단 생산세액 공제 하나도 혜택을 못 받은 회사니까 네. 지금 삼성 SDI 입장에서 아마 속이 끓을 거예요. LG엔솔이랑 SKO는 4천억씩 그죠. 보조금 받는데. 보조금을 받는데 그래서 이 삼성 SDI가 인디애나 미국 공장 물량 스텔란티스 비중을 높이면 높이고 그게 매출과 이익으로 찍히면 찍힐수록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여기서 마이너스 20%가 아니라 좋아질 수 있는 그 구간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보시면 다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40%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조심스럽게 킬로그램당 요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킬로그램당 26.5달러 정도면 바닥권 가격을 좀 형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그 삼성 SDI 그 배터리 뭐 각형 유일하게 각형을 쓴다 하면서 이게 참 각광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에코프로비엠까지 또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삼성 SDI의 가장 핵심 물론 삼성 SDI가 뭐 포스코 퓨처엠도 주고 있지만 삼성 SDI가 에코프로비엠 줄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비엠 실적의 60% 이상은 에코프로 GEM이라고 네. 에코프로 GEM이 삼성 SDI 합작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에코프로비엠을 챙길 수밖에 없고요. 네. 에코프로비엠 좀 주주분들께서는 일부 영상을 좀 다시 보셔서 삼성 SDI가 왜 좋아지고 또 에코프로비엠이 왜 좋아지는지 보셨으면 맞습니다. 좋겠고요. 대표님 좀 요즘 사실 2차전지 되게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포스코 홀딩스가 이 모처럼 굉장히 이 속 시원한 이 주주분들에게 주가 올려주는 또 이런 발표 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서 참 기분이 좋은데 포스코 홀딩스가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기업 밸류에이션을 높인다는 방침인데요. 이게 계획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자사주 소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계획이고요. 그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2024년에 자사주 2% 소각 포함해서 3년간 6%거든요. 그러니까 2% 소각하는지는 올해 연말 돼봐야지 알아요. 네, 그래서 자사주 소각 비중이 6%까지 한다고 한 거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을 주주환원 가치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신규 자사주 매입하면 요거 포스코홀딩스 IR 자료인데요. 네. 신규 자사주 매입하면 즉시 소각 정책 시행하겠다고 했고 실제 소각된 거는 그 1,000억 정도 자사주 신규 매입 소각이 이사회 의결 됐어요. 그럼 실제로 하고 있네요, 네. 진짜. 1,000억 정도는 실제 진행이 됐습니다.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걸 최대 그 올해 연간으로 2%, 네. 최대 3년간 6%를 소각하겠다고 밝힌 거죠.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전체 주주 환원 규모 추이를 보면 자사주 소각 2%의 신규 발행 그 1,000억까지 포함하면 1.5조 정도를 총 금액으로 네.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얘네가 또 잘하고 있는 게 그 돈 안 되는 사업부를 그 저수익성 비핵심 자산을 120개를 2026년까지 97%를 처분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걸로 얻어지는 누적 현금이 2조 6천억입니다. 엄청난 현금이고요. 그럼 2조 6천억 어디다 쓸 거냐? 저는 리튬 관련된 사업을 더 강화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포스코홀딩스는 나쁠 게 없는 게 리튬 가격 계속 빠지니까 네. 아주 저가의 리튬 광산 아르헨티나 말고 지금 칠레 쪽이나 네. 호주 쪽이나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엄청난 현금 흐름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2차전지 상황이 안 좋은 와중에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건 이게 회사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주 환원을 하고. 네, 그렇죠. 왜냐면 계속 그 리튬 관련된 그 가격도 엄청나게 네. 보수적으로 잡고 네. 그 리튬으로 나는 에비타 마진도 뭐 네. 23%가 난다고 했는데 네. 리튬 관련된 마진이 아르헨티나 염호 움베르토 염호에서 나는 게 최상위 품질이에요. 상식적으로 지금 아르헨티나 움베르토 염호의 마진이 정상 수준을 밟으면 네. 40% 50% 나올 거라고 보고요. 많게 보는 데는 70%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23%는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조차 컨퍼런스콜에 2026년부터 리튬 가격 반등 나올 거라 했는데 네. 그 반등 가격이 16,000불을 잡아놨어요. 근데 리튬 관련돼서 이거 미래에셋 증권 자료인데요. 급격하게 25년도랑 26년도에 2025년과 26년에 리튬의 공급 증가율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리튬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그들만의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업체들이 못 버티고 생산 원가 코스트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도태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주 좋은 예가 리튬의 최상위 업체 앨범알의 그 생산 원가 단가랑요. 네. 중국의 그 스포드민 광석 리튬 업체하고의 원가 차이가 4.4배가 나요. 4.7배가 나요. 그렇게 많이 나나요? 원가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 그 스포드민 업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리튬이 돈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많은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네.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상당 부분 연기를 하거나 펀딩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프로젝트도 펀딩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상당 부분 리튬 관련된 공급이 늘어날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지연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 지금 상위 이 앨범알이 1등이고요. 이 SQM이 2등, 아카디움 리튬이 3등이고 이 중국의 간펑 리튬 이런 회사들이 최상위권인데 네. 그 회사들조차 스포드민, 탄산리튬, 수산리튬 다 하는 데는 앨범알밖에 없어요. SQM조차 스포드민이나 스페셜티는 또 못해요. 그리고 중국의 간펑리튬, 스포드민이나 탄산리튬, 수산리튬, 스페셜티 다 하는데 중국의 간펑리튬이나 요 틴치리튬 요 다 하는 회사들은 또 비중 조절을 고가인 뭐 강산이나 이런 게 비중이 앨범알이나 SQM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그냥 저가인 탄산리튬 위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리튬 회사마다 포트폴리오 차이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위 리튬 회사들이 우리 원유처럼 그들만의 치킨 게임 오펙처럼 중이다. 오펙 플러스처럼 가격 조절을 어느 순간 급격히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올려버릴 수 있다. 올릴 가능성이 있잖아. 왜냐면 이제 이 하위 업체들이 정리되는 순간이 딱 끝나는 순간 그러면 상위 업체들이 독식하는데 네. 나는 상위 업체들은 다 기본적으로 스포드민부터 스페셜티를 다 할 줄 아는데 그거조차도 여기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는 여기에 공급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고 그 공급 가능성에 치킨 게임이 끝나면 엘버말이나 SQM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최상위 업체들 뭐 중국의 간펑리튬도 최상위 업체입니다. 사실 이런 업체들로 더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포스코홀딩스도 그때는 리튬 가격 올리면서 좀 매출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포스코홀딩스 그때 되면 26년, 27년 되면 리튬의 생산량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이미 21,500톤인데 네. 26년 기준으로 96,000톤이니까요. 네.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 그럼 포스코홀딩스 자사주 소각도 하고 이렇게 그 리튬 쪽에서도 좀 좋은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포스코홀딩스 좀 주주분들은 그래도 좀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근데 있을 주가가 너무 많이 싸졌어요. 사실은 PBR 기준으로 0.45배면요. 네. 2차 전지 리튬 밸류는 뭐 당연히 못 받는 거고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가진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 엠테, 포스코 스틸리온 그런 다양한 그다음 비상장 자회사인 포스코 건설 이런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합해서 그거 뭐 중복 상장된 것들 뭐 할인율이라서 보통 50% 주는데 그 지분 가치를 다 더하면 포스코 현재 주가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심지어 포스코 홀딩스가 가진 철강 가치조차도 밸류를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 주긴 주는데. 예.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2차 전지 좀 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다. 지금 조금씩 담아가기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포스코홀딩스 좋다고 얘기하면 언제 좋다고 얘기했는데 하나 주가 안 가냐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포스코홀딩스랑 지금의 뷰랑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바뀐 거라면 사실은 리튬 생산량 그러니까 네. 리튬을 2026년까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뭐 15만 톤 하기로 했는데 그게 9만 6천 톤으로 줄어든 건 있는데 그 9만 6천 톤 줄어든 걸 감안해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단기 뭐 6개월 이렇게 보시는 투자는 아니니까 2차 전지가 네네. 좋은 구간으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그 광복절을 맞아서 그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님께서 특별 사면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도 뭐 산학협력이나 공장 증설 같은 투자를 뭐 공교롭게도 발맞춰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좀 이런 공격적인 투자, 좀 회장님 사면도 받았으니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왜냐면 최고 결정권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의견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완전히 공백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워낙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출하량 기준으로 전 세계 1등이에요. 중국을 제외하고. 그다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는 전구체도 1등입니다. 많은 엄청나게 굉장히 그 에코프로 그룹 자체적으로 심지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상장은 안 됐지만 네. 원래 정상적인 밸류는 2조에서 3조 상장 가치를 받던 회사들이니까 네. 똘똘한 자회사들이 지금 사실 최상위권에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의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8.15 광복절 특사 받은 게 굉장히 그 의사결정을 빠르게 탄력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보고요. 많은 부분이 자금 투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올스탑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을 거고 얼마나 그 이동채 회장님이 좀 공격적으로 의지를 내비치냐에 따라 주가는 상당히 제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딱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일단 27년 기준으로 기존에 발표했던 71만 톤이라는 출하량이 얼마나 줄어드냐는 것 같아요. 근데 71만 톤에 줄어드는데 뭐 말도 안 되게 71만 톤이 반토막나 뭐 30만 톤을 출하량을 발표할 것 같지는 않고 그 발표 시기에 맞춰서 한 번의 출렁임은 있겠지만 에코프로 BM도 지금 똑같거든요. 이미 올해 실적 바닥에 대한 바닥에 대한 거는 이미 너무나 다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LNF나 코스모 신소재는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얼마나 더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이 실적 반등으로 치면은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나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주가도 당연히 반등 강도가 더 세지 않을까. 3분기는 나쁠 거라고 다 예상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4분기에 얼마나 개선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주식 투자를 좀 긴 호흡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기차를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전기차는 가장 자율주행 그리고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가장 완벽한 동력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휘발유차나 수소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차가 미래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쓰이는 효율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기는 지연될 수 있지만 결국은 탈탄소 친환경이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차는 앞으로 자율주행차랑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전기차 안에 모빌리티 단순히 이동 수단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탈바꿈돼서 전기차 안에서 업무도 보고 전기차 안에서 콘텐츠도 감상하고 전기차 안에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순전히 차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차 자체는 매크로 이슈가 어떻든 미국 대선이 어떻든 결국은 앞으로 휘발유차를 만드는 회사가 시기를 늦췄을 뿐이지 전기차 생산을 안 할 것으로 그렇게 먼 미래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 자체가 배터리 시장의 전체는 아닙니다. 물론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만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수단이 될 도시망공 모빌리티의 UAM, 그다음에 로보택시, 다양한 로봇, 다양한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다양한 그 IT 제품들, 그리고 모든 미래 이동 수단,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엄청나게 배터리 확장성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커지면 당연히 안 쓸 수가 없는 ESS 시장까지. ESS 시장 우리가 못했던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전략적으로 전기차로 방향성을 돌린 거고요. 발빠르게 다시 삼성 SDI가 ESS 시장을 뺏어가고 있고요. 그 ESS 말고 하이브리드가 잘 되니까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따끈따끈한 어제 뉴스로 삼성 SDI가 CATL을 제치고 하이브리드 배터리에서는 삼성 SDI가 전체 글로벌 출하량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기술 레퍼런스나 고객사 다변화나 이런 게 국내 배터리 셀 업체에 포함해서 소재단과 장비단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건 잘 알지만 그러면 냉정하게 따져 보시는 거예요. 주가 박살났는데 주가 박살난 거보다 이익이 더 빠지면 배터리를 팔고, 그리고 배터리를 계속 말하잖아요. 저 말고 다른 분도 2-3년 동안 좀 중장기로 보자. 중장기로 못 보실 분은 그냥 팔고 떠나시는 게 맞고요. 냉정하게 보세요. 배터리랑 반도체랑 제약이랑 조선이랑 있는데 반도체는 앞으로 내년에 실적이 100% 좋아지는데 주가 200% 올랐어. 그럼 반도체 비싼 거죠. 근데 배터리 내년에 실적 나빠진대. 그래서 주가 70% 빠졌어. 평균 67% 빠졌으니까 67% 빠졌는데, 그러면 주가 67% 빠졌는데 이익이 150%, 200%씩 더 나빠져요. 그러면 배터리는 계속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와중에 분기별로 200% 실적이 개선되는 것도 있고, 전체 평균적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에코프로, 박살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이나 포스코홀딩스조차 주가는 70% 빠졌는데 내년에 이익은 50% 개선된다? 그러면 다른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나 뭐 조선이나 이런 회사들보다 배터리가 매력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진짜 이제 찐바닥을 가늠하는 시기가 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정말로 배터리라는 장기 산업에 정말 긴 호흡으로 모빌리티의 대전환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배터리를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서 수익을 낸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지, 그거를 이익 대비 주가 오른 거랑 그 계속 끊임없이 그걸 비교해서 반도체 이익 오른 거 대비 주가가 얼만큼 올라? 그거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제약바이오 이렇게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익이 얼마나 오를까? 조선 이렇게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익이 얼마나 올랐을까? 그걸 끊임없이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중장기 메가 트렌드, 친환경 탈탄소, 전기차라는 그 모빌리티의 대전환, 이거에 딱 맞는 게 어떤 산업인지, 그리고 배터리 산업으로요 엄청난 고용 유발 효과가 생겼습니다. 지금 청주, 포항, 울산 신규로요 에코프로가 언제부터 대기업이었어요. 그쵸. 이제 완전한 대기업 집단이 됐잖아요. 연간 유발하는 고용 효과가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의적인 명분도 절대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면 좀 2차 전지 가장 힘든 구간 지나고 있다는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김지훈 대표님과 인터뷰를 마쳐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알찬 내용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